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1시간 정도 기자들의 질문도 받을 예정인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최상병 특검법 같은 민감한 현안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얼마나 달라진 모습으로 민심에 다가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은 국민 보고와 기자회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2층 집무실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는 국민 보고는 20분 분량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함께 의료개혁과 저출산 문제 등 앞으로 3년 국정운영 방향이 주로 언급됩니다. 국민의 고통 분담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과 금투세 폐지와 같은 입법 과제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최상병 특검법과 같은 예민한 주제에 관해 1시간여 동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상병 관련 질문엔 우선 젊은 장병의 죽음이 가슴 아프다는 공감의 표현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 뒤 여야 합의 등을 전제로 한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선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결국 윤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답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질문에 관해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아쉬움만 표했던 지난 2월 KBS 특별 대담 때보단 좀 더 사과에 가까운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관련 질문엔 추진 의지를 재차 언급하면서도 합리적 의견엔 언제나 소통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열리는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되는지에 따라 남은 임기 3년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선 특검법의 입장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통해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도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며 오답을 누기는 기자회견이 돼선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생을 핵심 화두로 꺼내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최상병 특검법 수용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이른바 조건부 수용론이 제기된 데에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있잖아요. 무슨 조건부 걸고 무슨 뭐 시한 걸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최상병 특검이 지금 9개월 지났다. 이거 진실규명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통해 국민과 가까워지는 소통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요 현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지 않도록 진솔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간에 해왔던 방향과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솔직히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설이나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다 모든 것이 잠재워지겠죠. 회견 주요 의제로는 최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는 게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기존과 다른 입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보다는 전향적으로 뭔가 국회와 소통의 돌파구를 여는 듯한 희망의 메시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또 다른 정쟁의 소재가 될지 아니면 주요 현안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여야 모두 윤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띄운 이른바 8월 전당대회설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데려와 앉혔더니 실권을 잡으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당은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8월 연기설에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점을 8월로 아예 못 박은 건 아니라고 해명한 겁니다. 물론 후보 등록과 전국 순회, 현행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칙 변경 여론 수렴만 고려해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세부 일정은 비대위에 맡겨달라고도 했는데 당 지도부의 판단에 믿어달란 호소로 읽힙니다. 여러 가지 룰을 바꾼다 할 때는 전국위원회도 소집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이렇게 6월 말로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다. 혁신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황 위원장의 쇄신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곱지 않은 내부 시선들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황 위원장이 자꾸 실권형, 혁신형으로 방향을 틀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황 위원장을 데려온 윤재옥 원내대표는 고별 기자회견에서 전당대회 연기론에 선을 그었고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당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수습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당대표 행세라는 단어를 써가며 황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친윤계 역시 전당대회를 거쳐 나올 선출될 권력을 강조하며 비대위 실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비대위는 당선자 총회에서 말했듯이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입니다. 선출된 권력, 정통성 있는 권력이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맞습니다. 하루빨리 당대표부터 뽑자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두고 후보 정견 발표회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새 원내대표를 뽑는 대로 비대위원을 인선하고 오는 13일부터는 본격적인 비대위 체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는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들은 합동 토론회를 거쳐야 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를 상대로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경선에 출마한 4선 이종배 의원과 3선 송석준, 추경호 의원은 어제 정견 발표회에서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할 각자의 전략을 발표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이번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한 배경엔 10명 중 1명이었던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총선 결과 우리가 졌으니 책임감을 느낀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과 국민을 위해 좀 더 큰 정치적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것, 이번에는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거기에 배경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공개적으로는 반대한 의원이 있었다는 이철규 의원 주장에 자신은 전화든 대면이든 출마 권유 사실이 전혀 없다며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배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부터 이 의원을 향해 지도부답게 함께 책임지고 자중하자고 거듭 권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하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당혹스러웠다며 혹시 배현진 의원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 정성호, 우원식 의원이 어제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 이번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선거일은 오는 16일이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끼리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데
4명 후보 모두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의대생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강원대학교도 관련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 학칙 개정 심의 의결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오늘 대학본부 요청에 따라 의대생 증원 안건 상정을 철회했습니다. 대학본부는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잇따라 학칙 개정이 무산되자 법원에서 심리 중인 의대생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시키자 정부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모집 정지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조치 사항 중에 하나가 모집 정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 수준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요즘 하루가 달리 치솟는 고물가 속에 건축 자재비를 비롯한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그야말로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정비 사업은 그야말로 황금 아래 거위였지만 치솟은 공사비로 인해 이제는 조합과 건설사 모두가 고개를 젓는 찬밥 신세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실태를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9년 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말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지만 건설사 한 곳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현장 설명해 왔던 10개 건설사 중 어느 곳도 사업 제안서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나름 최대한 높은 공사비를 제안했는데도 맥없이 유찰된 데 대해 조합은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고 실망은 하죠. 우리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시공자들이 조합을 길들이기 위한 카르텔을 형성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요. 재건축 열기가 가장 뜨거운 강남에서마저 이처럼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사 원가가 이미 크게 오른 데다 추가 상승도 예상돼 건설사로서는 웬만한 가격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공 능력 10위권 건설사 가운데 무려 7곳이 올해 1분기 정비 사업 수주 실적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도 거의 대부분이 공사비를 올려 재계약 협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2017년 3.3제곱미터당 569만 원의 공사비를 계약을 했던 서울 서초구의 이 재건축 조합은 최근 1,300만 원, 2.3배로 불어난 공사비로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나마 울며 겨자 먹기로 재계약을 합의한 곳도 있지만 늘어난 조합원 분담금으로 재계약에 실패해 결국 분쟁으로 접수되는 건수도 최근 몇 년 새 늘어났습니다. 분양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업계가 소위 알짜배기 단지에만 집중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당분간 비인기 지역, 비인기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요원해 보입니다. 더욱이 최근 위축된 부동산 경기로 어렵게 재건축을 해도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는 위기감이 정비 사업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어제 퇴근 무렵 서울 동대문구청에서는 소화 설비가 오작동해 구청 직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또 서울 독산동에서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19명이 대피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건물 앞에 걸터 앉은 남성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환자 1명 오심 증상으로
병원 이동원에서 지금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소화 설비가 오작동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구청 직원 등 6명이 소화 약제에 노출돼 호흡 곤란이나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서울 독산동에선 5층짜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나 직원 19명이 대피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장 작업장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5층 작업장에 가연성 물질을 뒀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전북 군산에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차량 하부 배터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마포대교에선 10대 청소년이 난간에 매달렸다가 이를 구하려고 손을 뻗은 경찰관과 함께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곧바로 출동한 119 구조선과 한강경찰대 순찰정에 구조돼 별다른 외상이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9입니다. (5월 9일) 목요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 기사 보시죠. 지난 6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서 더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느는데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음을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연인 간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 행위를 모두 포괄해서 교제폭력이라고 하죠. 교제폭력 신고 건수와 적발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77,150건, 3년 전인 2020년보다 무려 57%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만도 벌써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은 현재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반의사 불발죄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련 법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21대 국회 분석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등 총 3번이 발의가 됐는데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제도가 마련돼야 함을 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런데 민방위 교육 영상에 오송 참사 영상이 쓰였습니다. 이걸 본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지 차마 가늠이 안 되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풍수에 대비 교육 영상입니다. 첫머리에 오송 참사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라는 내레이션도 나왔습니다. 개인의 대응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죠. 참사 장면이 굳이 쓰인 맥락도 지적이 됩니다. 진상조사가 아직 끝나질 않았는데 개인적 대응을 강조하는 식으로 영상이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료를 최종 검토한 행안부는 해당 부분을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정년을 70세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걸고 있습니다. 시니어 직원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현재 도요타의 정년은 60세고요. 65세까지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8월부터는 전 직종에서 70세까지 고용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 기업 내에서 확산 중입니다. 3년 전에 심지어 아예 정년제를 없애버린 곳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언제 퇴직할지를 정하게 한 거죠. 여기에 일본 정부도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업들의 시니어 고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도 시니어 근로자들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력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다음에 볼 기사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혹시 협동 로봇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작업하는 소형 로봇, 쉽게 말해서 로봇 팔입니다.
협동 로봇 시장에선 누가 더 많이 드나 무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협동 로봇들은 가반하중, 즉 로봇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 까다롭고 그래서 가반하중을 늘리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무게만 많이 드는 데 치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모션 캡처 같은 AI 기술을 결합해서 정밀하고 섬세한 동작을 해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 협동 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시장 규모는 12억 달러였고요. 2030년엔 99억 달러로 8배가 넘게 커질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인간 멸종을 다룬 콘텐츠들이 OTT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네, 디스토피아 세계관의 대작들이 흥행몰이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어떤 작품들이 있고 인기 배경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표적인 작품 기생수입니다. 이 테이블 위에 희한하게 생긴 물체도 하나가 보이죠. 기생생물이 인간의 뇌를 장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짙고 있죠. 공개 2주차에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1위를 찍으면서 큰 인기입니다. 다음으로 종말의 바보라는 시리즈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 작품은 소행성 충돌로 종말까지 200일을 앞둔 세상의 모습을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이 시리즈는 지배종입니다. 인공 배양육과 육식 혁명을 다뤘습니다. 작가는 인간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변화에 대한 바람도 담았다고 하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한국 TV쇼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에서 제작한 SF 소재 OTT 시리즈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더 화제가 되고 있죠. 바로 SF 소재들이 더는 공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낸다는 거죠. 탄탄한 서사에 흥미로운 소재, 화려한 특수효과까지 앞으로는 어떤 디스토피아 대작들이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을지 궁금해집니다. 5월 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의 원조격으로 우리 입에 오르내렸던 인물 김미영 팀장 기억하실 겁니다. 네, 2년 전에 필리핀 경찰에 잡혀서 수감 중이었는데 최근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김미영 팀장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선 원조, 1세대, 큰손 같은 수식어가 뒤따릅니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문자 메시지입니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준다고 속여서 안 그래도 힘든 서민들을 등쳤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확인된 피해자만 2만여 명, 피해액은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니던 김미영 팀장은 2021년 10월 필리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인물입니다. 남자라는 것도 놀라운데 도둑 잡는 경찰이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줬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근무했던 박모 씨는 지난 2008년 뇌물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3년 후 필리핀으로 건너가 콜센터를 만들고 10년 동안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 우리 경찰과 현지 경찰의 공조로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혔는데요. 그런데 박 씨 이후로도 현지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되는 걸 피하려는 꼼수였습니다. 이렇게 송환이 길어지는 사이 박 씨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인데요. 외교부와 경찰이 다시 필리핀 당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9차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엔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자신의 혼인 생활을 망가뜨려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하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30대 모로코인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양손과 발을 뒤로 결박당하는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를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해 5월 집회 도중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다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는 오늘 오후 2시쯤 나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합주인 위스콘신을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위스콘신 투자 발표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유세 일정이 유독 수요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이완 폭스콘 공장 유치 계획을 발표했던 위스콘신주 라신. 6년이 지나 같은 도시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정조준했습니다. 말뿐인 공약을 무책임하게 내놓고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Promising to build the eighth wonder of the world. Are you kidding me? Look what happened. They dug a hole with those golden shovels, and then they fell into it.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첫삽을 떴던 부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와 달리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On my watch, we make promises and we keep promises. And we leave no one behind.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재판이 없는 수요일에 주요 일정을 잡고 중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재판 날은 법정에 언론 카메라가 집중되도록 두고 수요일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바이든의 모습이 부각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매주 월, 화, 목, 금 4차례 법정에 출석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정치 공작으로 발이 묶였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Being in Wisconsin and all the different states that we wanted to be in, we're not able to be there because we're stuck in this trial which everyone knows is a hoax. 대선 6개월을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지율 동률을 기록하는 등 바이든의 추격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달 전 중도 사퇴했던 헤일리가 최근 경선에서도 2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캠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라인 야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인 야후에 있던 유일한 한국인 이사진마저 교체되면서 라인에서 네이버가 배제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을 취재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거듭 요구한 가운데 라인 야후는 네이버의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我々からの要請内容で言いますと、おっしゃる通り、ソフトバンクがマジョリティを取る形での変更というのが大前提となります。 라인 야후의 모 회사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사실상 요청한 겁니다. 이어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도 끝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委託の終了は基本全部していくという方向性になりますので、ネイバーとの関係性というのは非常に事業面でも非常に薄くなっていくというか。
이와 함께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를 새 이사회에서 퇴진시키고 구성원 전원을 일본인으로 채웠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의 2차례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네이버가 라인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인 야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면서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경제 이슈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주제 쿠팡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출이 분기로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매출이 커 보이는데 영업이익은 한 500억대로 나타났거든요. 반토막 넘게 급감을 했는데 배경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이제 적자로 간 것들을 많이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한 500억 가량 적자가 났는데요. 시장에서는 한 1,000억 정도 흑자를 예상했거든요. 이제 작년에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흑자가 나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1분기에는 이런 효과들이 있으면서 흑자가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못 맞추면서 이제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 역시 이제 순이익이란 것은 영업이익에서 이제 세금 같은 것들 빼고 이런 다양한 거 빼고 나온 값들인데 이자 비용 이런 것들 빼고 나온 값들인데 영업이익 역시 굉장히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뭐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앞에 뭐 그래픽에서도 나왔지만 알리하고 테무와의 경쟁이 좀 격화된 감이 있다. 결국은 이런 예전에 이제 수익이 좀 많이 있던 상품들이 어떻게 보자면 알리나 테무에서 싸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못 비싸게 팔거나 혹은 이제 구매처를 뺏기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쿠팡이 하는 사업들이 이제 그 커머스 분야도 있지만 배달 사업 같은 분야도 있죠. 최근에 이제 배달 사업 역시 이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쿠팡도 굉장히 배달비를 할인해주는 정책들을 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할인이란 것은 사실 회사에서 할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은 영업이 감소가 되고 이에 따라 순이익이 감소되는 이런 경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세 번째는 이제 작년에 했던 M&A 기업들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뭐 파페치 같은 M&A, 그러니까 M&A 했던 기업들이 성과가 좋으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연결 재무제표에 따라서 이제 쿠팡 기업의 성과가 좋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고 작년에 샀던 기업들이 이제 적자로 많이 나오면서 쿠팡 실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범석 의장, 쿠팡의 김범석 의장도 이런 위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컨퍼런스에서 중국 업체를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의 진출로 소비자 락인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락인 효과가 정확하게 뭔가요? 락인이란 것은 사실 이게 장부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뭐 유통업체로 좀 쉽게 해석을 하자면 충성 고객이 조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성 고객이란 것은 결국 어떤 거냐면 다른 데서 내가 살 수도 있지만 쿠팡이면 쿠팡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이버 충성 고객이면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계속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을 말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충성 고객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할인 같은 게 굉장히 강하죠. 또 배송 같은 경우도 더 빨리 배송할 수 있게끔 멤버십 체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 충성 고객이 굉장히 어떤 온라인 유통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효과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효과들이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 경쟁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충성 고객이 쓸만한 계속 플랫폼을 쓰는 이유는 혜택이 많고 가격도 적정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인데 이제 충성 고객을 어떻게 보면 뺏길 만큼 테무나 알리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이 이제 전략으로 또 국산 제품의 직매입 규모를 22조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중국과 좀 차별화를 두는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잠재적 경쟁자로 알리와 테무를 인식을 하다 보니까 네. 알리와 테무는 결국 중국 제품을 굉장히 싸게 그리고 이 싼 제품을 수출을 해서 결국은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제품들은 이거보다 약간 생산비는 비쌀 수 있지만 제품의 퀄리티 같은 측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품질에 대한 인증 같은 것들이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요구한 소비자들 취향을 잘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구입을 한다는 것은 쿠팡에서 마진을 조금 줄이면 혹은 비용 절감하면서 적정한 가격에 제공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쿠팡에서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나라 상품들 적절하게 제공을 하고 이거 가격 경쟁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결국 쿠팡의 어떤 미래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제 경쟁 전략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대목으로 해석이 되는데 최근 쿠팡이 멤버십 가격도 올렸잖아요. 이게 2분기에 좀 악재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쿠팡은 신규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규로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은 이미 올랐고요.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은 8월부터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 이탈은 8월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은 조금 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 멤버십 가격을 올린 만큼 또 혜택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소비자들은 이제 자기가 낸 비용 대비 혜택이 얼마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더 빠른 배송이라든지 더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 고객, 락인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분기 실적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탈자들이 8월 이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쿠팡 역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락인 효과를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카카오톡을 이제 저희가 락인처럼 많이 쓰잖아요. 메시지도 그렇고 또 주변에 이제 공업을 챙기거나 생일을 챙길 때도 선물하기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서 뭐 부당한 수수료를 좀 물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공정위가 좀 조사에 나섰다고요? 예, 이제 사실 수수료라는 것이 보통 상품 가격에 부과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송료라는 것은 약간은 상품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봐서 배송료에는 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게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카오 조사를 착수하는 것은 이 배송비에 대해서도 카카오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이 생기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카카오의 어떤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카카오는 자기 상품몰에서 파는 것들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무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하고 배송료가 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 배송료를 합친 가격을 제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수수료를 부과해 왔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예전과 좀 다른 체제겠죠. 예전에는 상품 가격이 따로 있고 배송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상품 가격에 대한 수수료를 배제한 시스템이었다면 카카오 지금 플랫폼에서는 이걸 합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측은 판매자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데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조치들이 좀 취해지겠습니까? 사실 공정위가 하는 것들은 결국 과징금 보통 이제 과징금을 비상해서 이거 바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당하게 이제 매겨졌다고 하면은 이것이 부당이익으로 환원이 되고 특히나 이런 경우 지금 어떤 유통법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좀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업자에 지휘를 해서 중소사업자를 어떻게 보면은 갑질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과징금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물가 인상에 대해서 매번 저희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병원비, 약값도 줄줄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의 2배에서 4배까지 해당한다고요? 이제 병원비나 약값이란 건 사실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결국은 결정하는 거긴 하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의료비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결정이 되긴 합니다. 건강보험 결정이 될 때 작년에 사실 한 2% 정도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진료비나 의약품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보시면 그래픽 보시면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일반 의약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관리를 예. 받지 않는 일반 의약품들은 결국은 업체가 쓰는 가격에 이제 그 약사들이 어떻게 보면 약국에서 부여하는 마진이 부여되면서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2%만 올랐는데 왜 이리 많이 올랐느냐를 말씀드리면 예. 이런 일반 의약품들은 아무래도 좀 가격 결정 자체가 다르다. 그 제품을 만드는 제약업체에서 가격 결정할 수 있는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신 경제 이슈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올 시즌 마운드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있는 기아의 양현종과 삼성의 원태인이 불꽃 대결을 펼쳤습니다. 네, 승부는 연장 12회 기아 이창진의 희생타로 갈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다승 1위 원태인과 현역 최다승의 전 경기에서 시즌 첫 완투승을 거둔 기아 양현종이 명품 투수전을 펼쳤습니다. 3회 투아웃 말로 위기를 넘긴 원태인이 6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잡고 무실점. 양현종도 6회까지 삼진 4개를 곁들이며 단 한 점만 내주고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원태인이 승리 요건을 갖추고 내려갔지만 경기는 2대2 연장으로 흘렀습니다. 기아가 10회 초 원아웃 1-3루에서 병살타로 기회를 날렸고 삼성은 10회만 원아웃 말루의 더 좋은 기회를 무산시켰습니다. 11회 소크라테스 슈퍼캐치로 또 한 번 위기를 넘긴 기아는 12회 이창진의 희생타와 이우성의 적시타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살아난 두산은 6회 양석환의 솔로포로 결승점을 뽑고 8회 석점을 달아나며 키움을 6대1로 꺾고 시즌 첫 4연승을 달렸습니다. 최근 들어 좀 경기력이나 팀 분위기나 좀 잘 갖춰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좀 좋은 페이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발 브랜든이 6이닝 1실점으로 한 달 만에 시즌 4승째를 챙겼습니다. 꼴찌 롯데도 8회 원아웃까지 삼진 13개를 잡아낸 반지의 호투에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류현진을 무너뜨리고 6대1로 승리, 한화의 승차를 한 경기로 좁혔습니다. LG는 2안타 3타점을 활약한 문성주를 앞세워 SSG를 8대5로 누르고 3연패에서 탈출했고 KT는 연장 11회 천성의 끝내기로 NC를 7대6로 꺾고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지난주부터 브라질 남부에 쏟아진 폭우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220명을 넘겼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히우그란지 두술주는 이번 폭우와 홍수로 현지 시간 8일 정오까지 최소 100명이 숨지고 12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도 372명 발생했고 집을 잃은 이재민도 23만 명을 넘겼습니다. 한국에서 티켓 재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출생 연도와 인기 앨범의 제목을 딴 티켓 재판매 규제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티켓 재판매를 한 장으로 제한하고 기본 가격에 추가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우스 파일 1989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지난 2022년 티켓 판매 사이트인 티켓마스터에서 스위프트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다 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티켓을 사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쾌청한 하늘 아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감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제법 쌀쌀하다고요? 네, 연일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4도로 바람이 불며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1도 선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북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1.4도, 대전 10.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구 25도 선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또 오늘 자외선도 강하다고요? 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여기에 경기 남부와 충남, 경북 등 곳곳에서 오존 농도까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